오늘 글로벌 여성평화 ODA 활성화 연석 세미나 저희 평화를 만든 여성에서 주관하는 세 번의 세미나 중에 마지막 세미나인데 제목은 WPS 그러니까 여성평화 어젠다와 해외 무력 분쟁 및 무기 수출 국가 여성들의 평화 활동을 주제로 우리 고유경 선생님 그리고 조영미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또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저희 캠프에 양미강 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6번 중에 3번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에 1325 결의안과 관련해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사단법인 캠프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데요.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 1325 결의안과 관련한 내용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배웠는데 이제는 10월 달에는 10월 8일부터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후에 뵈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는 10월에는 사다법인 캠프가 주관하는 평화와 여성 ODA 이 주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 결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과 개발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평화 ODA 차원에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또 저희가 평화 여성을 함께하는 필리핀의 위안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또 전시 성폭력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3회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에 해당되는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10월에 있는 3번의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각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3번, 10월에 3번, 그리고 11월 12일을 날지 국제 세미나가 있는 국제 세미나까지 총 7번에 걸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들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오늘 3차 프로그램에 이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경 컨설턴트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인 윌프에서 여성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족한 한반도 종전평화 서명 캠페인에서 정책위원회와 국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평화센터 자문위원, 기지평화센터 운영위원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영미 선생님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단체의 집행위원장이신데요.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 YWCA 연합회, 전국여성연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집행위원장이자 코리아 피스 나우 글로벌 캠페인의 한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외교부, 경기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하시는 단체나 그런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발제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고유경 선생님의 우리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두 박수로 환영하면서 고유경 선생님의 이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공유되어 있으니까 모두 보실 수 있고 화면도 역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저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행동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지난번 2차례 동안 선생님들이 들으신 강의에서 이 여성평화안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된 결의 9개에 대해서
그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국가행동계획까지 쭉 역사와 현재 상황들을 들으셨죠. 그거에 기초해서 사례 중심으로 최근 해외 무력 분쟁 지역 또는 그 무력 분쟁에 무기를 수출하는 지역 국가 여성들이 어떤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윌프, 약자 줄이면 윌프라고 부르는데요.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국제연맹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활동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활동의 대부분은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활동이 기본이고, 그리고 활동 그 자체는 한 국가나 한 지역,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지역과 여러 국가,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단체들의 활동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윌프의 활동 중에 일부, 제가 보기에 한국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만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윌프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19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여성대회, 국제여성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성도 대회에 모인 12개 국가 약 1136명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국제여성기구입니다. 주된 목적은 이 전쟁을 끝내는 화해 전략,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그 활동의 목적으로 합니다. 1915년 결의문을 보면 여성들이 무엇에 맞서 싸울 것인가, 어떤 것을 저항할 것인가에서는 전쟁의 광기와 공포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이 전쟁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전제, 그 가정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이 희생되는 것,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결의했던 행동은 전쟁 후, 전쟁이 일단 종식된 후에 어떤 상태의 것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이제 종전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 여성 참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종전을 기본적으로 촉구하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각국의 대표단을 보내서 촉구하고 여성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 당시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투표권 자체, 시민권 자체가 부여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1000명 넘는 여성들이 모여서 전쟁에 반대하는 데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것은 그 사회의 주체로서 여성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그 운동, 참정권 운동의 한 과정으로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윌프의 프로그램은 2000년 앞서 얘기 드렸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가 체결된 이후에 이 1325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점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하는 프로그램으로 피스 워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 국제사회에서 군축 논의의 시민사회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Reaching Critical Wil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Reaching Critical Will은 단어를 설명하면 좀 그 자체로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요. 이게 어떤 전쟁 무기를 홍보하는 단어, 문장을 비꼬아서 만든 단어입니다. 윌프 명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리그가 들어가잖아요. 이 리그가 국제연맹 리그를 또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담아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윌프는 현재 32개 국가, 그리고 13개의 그룹, 그리고 각 곳에 있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도 코리아 피스 나우를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윌프에서 만들었던 보고서인데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20년을 맞이한 2021년 전, 그러니까 2020년에
작성했던 보고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년을 맞이해서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연구자들, 여성 인권 옹호자들 인터뷰, 면접,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서 지난 20년의 이 1325에 대한 평가, 1325뿐만 아니라 이 WPS 의제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을 인터뷰하여서 확인했던 이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이행에 나서는 주요 과제가 3가지인 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주의와 군사화 이거였고, 2번째는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해서 이거를 시행하는데 진전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이제 가부장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의제를 이행하는데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행에 대한 문제, 이렇게 3가지를 주요한 과제, 나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총탄이 설탕보다 더 싸다. 그러니까 총이 더 많다는 거죠. 설탕보다. 그러니까 먹을 것보다 무기가 훨씬 많다. 이 보고서는 중동, 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미나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미나 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되게는 이 여성평화안보에서 여성 참여를 얘기하는데 이 여성 참여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가부장적인 습관 또는 전제, 가정, 그 기초에 대해 그것에 기초한 프로세스에 단지 여성을 접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목하는 방식이 아닌, 덧대거나 이식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어떻게 이것이 여성을 위해 작동되어야 될지 근본적인 재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이제 분쟁 지역에 이제 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식량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이제 많이 파괴되는데,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그 인도 지원을 하는 국가,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인도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그리고 상당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파는 국가가 인도 지원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쟁 지역 여성들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서 이제 그 각 국가별로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국도 지금 뭐 3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북반구,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그 국가행동 계획이 자기 국가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 타국의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이 식민주의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오히려 그 여성 안보, 평화 안보를 근원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자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결여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325를 비롯해서 10개의 결의, 존재하는 10개의 결의도 충분하며 결의를 더 만드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 군사주의와 군비 확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의 점령이 이 WPS의 내용에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해야 된다. 이행에 대한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가지는 이제 소형 무기와 여성 인권인데요. 이 소형 무기는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이죠. 보통 얘기하는 총기류를 얘기하는데, 이 총기류가 이제 뭐 그 청소년들에게도 보급이 되고 온갖 곳에 이제 총기가 난무해서 분쟁들이 벌어지고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소형 무기 확산이 어떻게 여성에게 폭력적인 환경들을 형성하나, 이런 것들을 왼쪽에 있는 보고서는 이라크 사례를 드는데, 이라크 현지의 여성 단체들과 율프가 함께 작성한 현황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프리카 지역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도 그 젠싹이라고 소형 무기 통제를 위한 젠더 평등 네트워크와 율프가 함께 공동으로 아프리카 여러 곳의 윌프 섹션 회원들하고 함께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의
연대의 활동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마련되고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탈리아 사례입니다. 이탈리아 윌프와 이탈리아 지역의 이제 평화활동가들이 이뤄낸 일종의 성과이자 과제인데요. 무기 공장을 치즈 공장으로, 이게 슬로건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치즈와 총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탈리아 지역의 한 섬인데요. 사르디니아의 그 풀뿌리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깨끗한 사르디니아, 하나는 여성 환경 사르디니아, 뭐 이런 그냥 번역하면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그 라인베탈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그 모회사, 독일 모회사 이 공장, 무기를 다루는 공장에 탄약을 제조하는 폭탄과 탄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이 사르디니아에 있어요. 이 공장을 치즈 공장으로 바꾸자, 이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기 개발과 수출을 중지시키는 것, 플러스 사르디니아 낙농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일자리의 문제인데, 우리 보통 뭐 좋은 일자리,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쁜 일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기공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의 생계와 생활이 유지되는 일자리이다.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낙농인들의 삶을 더 촉진시키는,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무기들이 실제 수출되는 곳은 사우디인데, 이 사우디 수출된 후에 이 무기가 사용되는 지역은 예멘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지만 독일 공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 사우디에게 수출되지만 결국엔 예멘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지역 활동가들이 여성들과 함께 운동을 했고, 2021년 종국적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무기 수출하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이제 활동을 공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무기 수출 중지가 아니고 미사일과 항공기 폭탄에만 적용되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무기 또는 다른 지역의 수출도 우리가 계속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 활동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 수출은 지금 어떤 현황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이 그 전 5년에 비교했을 때 무기 거래량이 5.5% 증가하는데, 실제 이 증가의 대부분이 61%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기 거래가 지금 중동의 분쟁 지역으로만 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무기를 수출한 상위 5개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인데, 이들이 차지하는 전체 분량이 전체 무기 수출액의 7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기 수출 국가로서는 10위에 이르는데요. 지난 5년이 그 전년 5년보다 143%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이죠. 오른쪽 그림은 예멘에서 발견된 한화의 수류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기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기사의 제목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화투자증권, 아까 이제 한화가 상당히 이제 무기 산업의 이제 주요 산업 회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리아, 예멘과 같은 중동 지역의 내전으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무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전이 장기화돼서 사우디와 UAE가 무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시장이 생긴다는 얘기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올해 들어서 무기 수출 중단을 지시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도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화가 아랍에미리트와 천무, 이거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인데 천무 9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가 되었고, 미국이 빠지는 중동 방산 한국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들이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무기 수출,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에서 이제 그 작성, 쭈야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전쟁 만드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 금지 조약
혹시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핵무기는 금지가 돼 있죠. 이 금지를 어긴 북한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이 금지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고 1968년 NPT 조약, 그러니까 비확산, 확산하지 않게 중지시키는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핵무기 만든 건 인정해주고 그 후에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금지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 매우 제한적인 이 체제로는 핵무기를 금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만들어낸 조약이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폐기시키는 조약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이 2021년 1월 올해 1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실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가입하고 있지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핵무기를 금지 조약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누구한테 얻는 것도 안 돼요. 보유하는 거 안 되고 비축 안 되고 이전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위협 상대방을 핵무기를 위협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영토에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주둔 설치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런 내용의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금 발효해서 지금 54개국이 이걸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핵무기 금지 조약을 이 여성평화안보 의제와 연관이 되는가? 이 조약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영향을 인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성인지적 관점인데요. 사회적 현상이 이제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핵무기 금지 조약 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그럼 두 번째,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핵 군축에서 여성의 효과적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핵무기 금지 조약 서문에 젠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항에 보면 피해자 지원과 환경치유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국은 핵무기 사용이나 핵실험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연령과 성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국제 조약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발효가 된 조약에 특히 무기를 다루는 조약에 젠더에 대한 인지, 젠더를 반영한 젠더 인식을 갖게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나 체르노빌 사건에서 여성들에게 피해가 더 많다라는 증언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이게 반영될 수준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거나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바꿔내야 되는 인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처럼 사용해서 생긴 피해도 상당하지만 지난 40년대, 50년대, 60년대, 90년대까지 핵실험을 통해서 생긴 피해, 특히 이제 기형아 출산과 같은 여성들에게 생긴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되지도 않고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활동가들이,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핵무기 금지 조약 활동의 전략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이 윌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군축 프로그램인 리칭 크리티컬 윌 프로그램 매니저인데요. 이분이 쓰신 이 핵무기 금지 조약 그 발효까지의 활동 내용들을 담은 책이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핵무기를 금지시키고 가부장을 철폐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금지와 가부장제 철폐가 연관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 가부장제가 어떤 폐해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NPT 체제 자체가 핵을 보유한 국가에게는 계속 핵 보유를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보장해주는 이 체제 자체는 가부장제적인 군사주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엔의 조약, 국제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균등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핵 국가들이 나서서 핵무기를 금지시키는 데 나서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평화 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 비핵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여성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을 이끈 사람이 코스타리카 대사인데요. 이분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여성 대표들, 정부 대표로 나온 여성 대표들이과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이 실제 이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의 성공을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략적 관점에서는 제가 되게 상당히 놀랍다라고 했던 전략 관점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핵보유 국가들이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가 가입하지 않는가는 그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의 가입 국가를 확대해서 핵 보유한 국가들이 핵을 사용할 곳, 핵을 배치할 곳이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핵 보유를 주창하는, 핵 보유를 지지하거나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핫 이슈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에서도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평양 선언에서도 한반도를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기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죠. 그렇다면 이런 합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떤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큰 정치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활동 중에 하나는 킬러로봇 반대 캠페인인데요. 킬러로봇은 살상용 무기 로봇입니다. 살상용 로봇인데 이 로봇이 인간이 지시를 해 살상하는 게 아니라 로봇 자체가 어떤 대상, 적이라고 하는 대상을 탐지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인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행동하는, 이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이 무기를 선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지금 거의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핵무기 금지 조약도 상당히 오랫동안 캠페인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킬러로봇 반대 캠페인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끌어가는 단체들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핵무기는 원래 개발이 된 후에 지금 운동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킬러로봇은 선제적으로 이 개발 자체를 금지해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젠더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는가, 여성 평화 안보 이슈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는가를 보면 이 킬러로봇 반대 캠페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젠더와 킬러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앞에 군대에서도 킬러로봇 반대하고 젠더 관점에서도 킬러로봇이 규제돼야 된다. 그리고 인종 관점에서도 킬러로봇이 규제돼야 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도 킬러로봇은 규제돼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킬러로봇이 젠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무기에 대한 이 신화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 무기라고 표현되는데 킬러로봇이 군대화된 남성성에 대한 기념, 그러니까 남성성을 군대화해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려는 것에 대해 그것을 기여하거나 그걸 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기초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알고리즘 편견 그리고 표적 프로파일링 결과로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기술과 기술 발전이 이게 군사화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더욱더 좋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어렵거나 힘든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향이 아니라 군사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통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여성적 관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무기 시스템은 차별적인 성규범을
악화시키고, 그러니까 성규범에 대한 차별을 더 높게 만들고 젠더 기반 폭력을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전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무기 그 인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오류라고 표현되는데, 인간의 오류를 기계가 무오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인간다움, 연민, 공감, 양심, 이런 감정,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이제 비효율적이라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전투의 공간, 군사화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단호하다거나 결단력이 있다거나 이 전쟁 승리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이 킬러 로봇이 갖고 있는 문제로 보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오류를 기계가 극복할 것이다라는 이 신화를 갖고 있는 거죠. 기계의 무오류, 프로그램의 무오류가에 대한 맹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쟁의 인간성,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인간적인 것인데 그것을 가리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인간화, 그러니까 전쟁이 벌인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벌인 비인간적인 행위들 중에서 이제 성폭력, 전쟁 범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시성폭력 등등이 있는데요. 기계인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이제 지지자들의 주창 내용이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강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캠페인은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인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강간을 하도록 된다면 기계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가상 인간이라고 하죠. 가상 인간은 거의 다 20대 여성입니다. 프로그램된 것이죠. 누구의 시선으로 영향력 있는 온라인 가상 인간이 나오는가. 그래서 프로그램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이 기계를 통해서, 무오류라는 신화를 통해서 더욱 확산될 우려를 이 캠페인을 통해서 바꿔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혈상 무기체 킬러 로봇에 대해서 각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이부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반대 부분이 있죠. 반대. 무기를 규제하는 걸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호주,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러시아, 대한민국,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기타인데 이제 입장이 애매하게 간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킬러 로봇을 만드는 국가로 분류를 할 때에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꼭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전 국제적으로 킬러 로봇을 만드는 국가로 분류가 돼요. 그 이유는 만들어서 홍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옛날에 비무장지대에 센트리 가드 SGR-A1이라고 하는 감시 경계용 로봇을 개발해서 배치한 적이 있는데, 이 감시 경계용 로봇이 그 인간인지 동물인지 하여튼 대상을 탐지하고, 그 대상을 탐지했을 때 이제 암구호를 물어봐요. 암구호를 물어봐서 그 암구호를 답변을 하면 통과, 아군이고, 암구호를 답변하지 못하면 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적이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뭐 접근하거나 뭔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움직이거나 등등 하게 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고무탄도 있고 총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하여튼 보도가 된 거는 고무탄이나 하여튼 뭐 사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자율활상 무기 킬러 로봇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이제 한국 쪽에서는 아니다, 그 총을 쏘는 것, 그러니까 그 사격을 하는 판단은 인간이 한다, 인간 사병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킬러 로봇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개발 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미사일 중에 그 하피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온 공군 무기거든요. 이 하피는 적 레이더를 탐지해서 탐지하는 즉시 그 탐지된 지점을 가서 자폭해서 폭파내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지와 함께 판단해서 움직여서 행동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킬러 로봇 유의 무기라고 분류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국제적으로 여성 시민사회가 주요하게 벌이고 있는 평화 안보 이슈에서 이제 무기 거래
무기 사용, 무기 개발에 대한 캠페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일단 한국은 세계 10위 국방비 지출 국가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이제 맨 첫 번째 있는 미국이고 그다음 중국, 인도, 맨 마지막 10위가 한국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GDP 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입니다. 한국이 세계 5위에 있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무기 개발과 무기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산업연구원이 올 3월에 낸 보도자료에 보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방위 산업은 이제 그 국가 대 국가의 규모로 수출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의 그 기업들이 자국의 국방 예산이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복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정부 예산이 사용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산업들이 기업들이 매출 유지를 위해서 또는 확대를 위해서 그 중진국, 후발국 시장에 집중 공략할 것이므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려고 한다. 그러면 이 무기들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 뭐 아까 앞서서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의 군비,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이고 GDP 대비 세계 5위의 지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분단 국가의 상태에서 뭐 대비 태세를 높인다 이런 취지로 끊임없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기 수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무기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걸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가?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걸 합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라고 불리거든요. 이 아덱스라는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10월 달에도 해요. 올해 10월 달에도 하는데 서울에서. 이 아덱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 행동들이 이제 그 행사 열릴 때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덱스는 전쟁 장사다. 실제로 이 아덱스가 좀 올해 예정되어 있는 그 계획을 보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시회를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 팔러 무기 전시를 시키고 거기서 계약을 해요. 실제 사람들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한국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천무 9천억 원 계약을 했다. 이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그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같은 데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나라에서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일 토요일은 일반인들이 아덱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무기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아덱스는 원래 계획은 학생의 날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구경 오는 날이 있어요. 별도로 초등학생부터 미취학 아동은 안 되고 취학 아동부터 오는 날이 별도로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수정되어서 취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기 산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국이 국방 예산이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국방 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걸 다 통과해서 이렇게 되는데 외교와 통일 예산, 국방 예산이 지금 2021년 예산이 52조, 53조에 이르죠. 통일부, 외교부 통틀어서 5.7조 원, 거의 뭐 10%이죠. 공공질서 안전 예산이 22조, 여성가족부 예산은 1.2조였습니다. 지금 2022년 예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안이 지금 나왔죠. 이제 검토해서 연말에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아마 국방비가 60조 되지 않았나? 하여튼 상당한 비율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릴까요? 대북 미사일, 핵미사일 방어하겠다고 늘리고 있죠.
근데 늘리면서 이 무기 개발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중동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주한미군 주둔비를 약 1년에 1.1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한편 한국은 어떤 게 있어요? 젠더 임금 격차가 32%,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 OECD 국가 중 높은 순위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높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국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평균보다 매우 낮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분쟁이 이제 끝난 평화적인 상태를 일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죠. 휴전, 그러니까 적대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그제 이제 그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다시 제안하고 미국 국방부에서 뭐 종전선언에 우리는 열려 있다. 비핵화 대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북쪽에서는 종전선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안 된다.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게 바로 이 국방비의 이제 이 엄청난 점유지요. 근데 이 국방비 엄청난 점유가 그런 조건에서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이 발전들이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데 장애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분쟁 지역 여성들과 그 국제 여성 시민사회의 분축 활동들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여성 시민사회나 여성 진영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은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무력 분쟁 상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원에 주목하자. 근원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분쟁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근원적 요소인 분쟁의 종식, 그리고 이 분쟁의 종식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 국제여성시민사회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항상 주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이 국제여성시민사회가 각 국제사회, 유엔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 그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 어떤 분쟁을 끝내려고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성들은 무기 개발이나 무기 사용, 무기 거래로 인해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기에 관련된 무력 사용이라든가 국제 정치라든가 국가 안보를 접근하는 다른 시각을 항상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력 사용이나 무력 분쟁, 그리고 평화권과 관련된 이슈를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연관하여서 분석하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안보리 결의 1325와 그 후에 후속된 9개 추가 결의는 국제사회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이 아젠다와 관련된 여성들의 활동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 결의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그걸 도구를 잘 활용한다. 여기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도구이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여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로서 활용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 결의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10월 달이 이제 그 1325 체결 그 관련해가지고 그 여성 안보,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가 주요 의제로 올라오는 그 달인데,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15개 국가인데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해요. 달마다. 그러면 그 여성 안보 평화 이슈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 달에 의장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결의를 통과시키는 걸 최고의 자신들이 이루는 성과라고 하면서 결의를 자꾸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럼 시민사회는 결의가
새로운 결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존의 결의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다시 돌아보고 잘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촉진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일종의 여성평화안보 1325를 잘 하고 있는 국가들과 이 여성 시민사회 사이에 이 약간의 긴장이 그런 분야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21일이 국제평화의 날인데요. 유엔이 정한 이 국제평화의 날에 이제 율프가 한국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한국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라고 취지로 요구사항으로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화해와 군비 경쟁의 고리를 끊어서 인간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전 국가들은 종전에 적극 나서라. 그리고 남북 협력을 저해한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 그리고 남북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들은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해야 할 것, 그리고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 내용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 김정수 대표님이 그 금강산 다녀오셔서 그 후기를 통일뉴스에 이제 쓰셔가지고 거기서 따온 사진입니다. 남북 여성들이 새해 맞이 같이 모임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부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 여성 대표성을 가진 대표단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여성인 분들은 참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성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줄어들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한 토론과 주장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시민사회 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제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의제가 점점점 그 군사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이 아젠다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점점 이 핵 문제와 관련된 이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군사적 의제들을 더 많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여성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배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무기의 개발과 무기의 생산, 무기의 거래 등에 대해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북 여성들 사이의 만남이 이제 올해로 30년째가 되는데 만남은 어쨌든 서로가 다른 차이를 인식시키지만, 만날 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만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높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평화여야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지 않은가. 얼굴 본 사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함께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을 향해서 무기를 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여성들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유경 선생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궁금증 그리고 의견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세미나 캠프에서 운영하실 그 부분 여성평화 ODA를 본격적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3번 그걸로 넘어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고유경 선생님의 발제 내용과 그걸 또 징검다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토론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영미고요. 예, 오늘 굉장히 방대한 내용과 그리고 가부장주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무기 수출과 관련한 부분, 무력 분쟁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100년 이상 된 여성 평화 운동 단체로서 윌프의 활동과 다양한 국제 여성들의 활동들을 소개해 주신 고유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평화 안보와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진 이 시기에 또 오늘 주셨던 발제들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는데요. 고유경 선생님은 저하고 같이 코리아 피스 나우 글로벌 캠페인 같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것도 또 하시고,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국제적인 여성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한 활동들의 연결고리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으로 캠프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든 여성회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캠프와 WPS에서 그 굉장히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만든 여성회가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활동 방향을 좀 이끌어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들을 조금 더 첨언하는 형태로 제가 발제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실행 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아동, 여성, 그리고 빈곤 취약계층들이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발전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약 30만 명에서 1억 3,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후변화도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을 더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서 사실은 이러한 빈곤이 감소되었지만 불평등이 가속화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그 불평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세계적인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가 취약성이 현저히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 11년간 투입한 공적개발 원조 자금이라고 하는 게 약 6,7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농촌개발, 인도적 지원, 교육, 보건, 거버넌스, 젠더 분야에 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즉 약 80%에 달하는 국제적 인도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국가나 분쟁국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그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제 평가해야 될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는 11년간 그리고 미국은 20년간 한 2조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미군이 한 2,400여 명 사망을 했고 아프간이나 정부군은 한 6,500여 명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탈레반이나 반군들은 한 7만 5천여 명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민간인의 피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극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2030년 정도 되면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OECD에서 나온 바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나 국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 평화 안보와 페미니스트의 어떤 젠더적 시각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어떻게 보고 공공외교
외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발전 방향을 앞으로 모색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서 젠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셨던 거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그리고 고유경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지만 9개 후속 결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됐고 2008년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회원국 중에서 30여 개 회원국 중에 28개 국가가 국가행동 계획을 먼저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이러한 국가들이 개발원조나 그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과 여성평화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OECD 회원국들이 대부분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무력 분쟁국 내 성평등이나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젠더 ODA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젠더 ODA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전보다 지금이 한 10배 이상 그 비용이 증가되어지는 그래서 연간 1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OECD에서 발표한 바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나 젠더 이니셔티브, 즉 여성평화 안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그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도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있기는 한데 캐나다하고 스웨덴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국제원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개발원조 리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6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여성들 특히나 인권에 기반한 페미니스트적인 원칙을 국제 원조 정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유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내의 어떤 문제보다는 타국의 어떤 원조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여성계 쪽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도입을 했고 인권 보장과 여성과 소녀들의 심리적, 육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분쟁 상황이나 분쟁 후 젠더 기반의 다양한 폭력을 근절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분쟁 후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를 증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과 소녀들의 정치 참여, 그다음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권리와 세력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웨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지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했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하고 템플릿을 각각의 부처에도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적 지위에서의 어떤 임명에 있어서도 성평등, 그다음에 성희롱 방지나 예방에서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국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 UNSCR 1325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영국이 굉장히 주도적인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은 아까도 그 고유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325하고 후속 결의 채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과 중에 하나로 후속 결의안들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국가가 사실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국은 2006년도에 1기 국가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국가행동 계획을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12년에 분쟁과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총리실 산하의 전담팀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 국방부, 뭐 국제개발부 이런
모든 곳에서 이 여성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도적 상황이나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창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드물게 1325 결의안을 이행하고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이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외교부도 여성과 함께하는 이니셔티브를 출범했고 그 다음에 분쟁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젠더 이니셔티브의 방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SDG 5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면서 분쟁 취약국에 있는 국내 그런 국가의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사업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2021년 신규 사업 8건 중에 6건이 여성평 안보 관련한 사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민낯은 아까 고유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900대 이상의 장갑차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비난이 쇄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스웨덴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매년 그 무기 수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스웨덴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방위협정도 폐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수출했던 그런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인도, 브라질, 미국, 노르웨이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스웨덴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방위협정을 폐기했지만 영국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무기 거래를 더 확대시킨 그러한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신문에서 봤지만 영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40%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국가 중에서 핵탄두 보유량이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180개에서 260개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제 핵무기가 관련한 부분에 어떤 군사력 우위 확보 차원에서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핵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유경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 무기 수출국이자 수입국 있고 또 예멘에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방산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9월 17일 보도자료에 보니까 사업청이랑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사업 분야에도 로봇 보급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 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류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산 전차나 제조탄약, 소형무기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확산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폭탄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이거를 흩뿌리게 되면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무기인데 그리고 이 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인지뢰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특히 민간인에게 주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확산탄이라고 하는 것이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산탄 금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유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 26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 관련한 것이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의 예산 자체가 2021년 대비 4.5% 오른 55조 2,277억 원으로 지금 예산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국방 예산이 한 40조 3,347억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를 보시면 무려 한 반 이상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2026년이 되면 70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그 패권 국가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총생산 대비의 어떠한 그 국방비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 말씀 주신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종전을 이야기하지만 안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그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미래형 지상 전투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게 아미타이거 4.0이라고 하는 전시 작전 체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킬러 로봇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격 경험이 없는 사람도 1시간 교육을 통해서 90%의 명중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학화 전투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육군이 이러한 미래형 지상 전투 체계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오류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극복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망했던 사례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군이 행했던 민간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그 문제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IPB하고 피스모머가 2021년에 내놓은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전 세계 무기와 관련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기 수출국들이 탄소 배출량의 3분의 2를 책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기후 변화와 무기 수출과 무기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한 10%만 감소해도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한반도 종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군사비 지출을 한 9%만 줄여도 미화 1조 8천억 달러는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26시간 동안 군사비에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를 하면 3,400만 명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유경 선생님께서 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외교적인 측면과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치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어떻게 시민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제개발 협력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기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세계인권선언 22조, 그리고 발전권선언 1조, 그 다음에 평화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포함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는 부분들을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외교를 지향하고 그런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의 그 경험에 의하면 예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였는데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잖아요. 유엔 인권위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인권 문제로. 예. 각각의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평화를 지향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의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고유경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대량 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 첨단 무기, 뭐 킬러 로봇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성들이 어떻게 인파워링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며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평화적 관점에서 개발협력이나 공공외교를 내재화된 정책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내부의 부분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측면들을 이제 주창 활동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시민들의 역할이나 역량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여성들의 연대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과 파워를 또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나 민간이나 기술 기업들 간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전에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유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협약 관련해서 사실 국내에서도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들에 대한 주창 활동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종전,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평화 프로세스 내에서의 어떤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분의 이 발제와 토론이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성평화 ODA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로서 세 번의 세미나를 1325랑 연결지어서 했는데, 사실 이런 군사, 무기, 수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그리고 비중을 차지하는 소위 OECD의 선진국 국가들이 또 알고 보면 1325 채택한 국가들이고, 그 국가들이 또 OECD 다학에 또 가입되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ODA를 하는 나라들이라는 그것을 사실 오늘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아주 좀 보여준, 저희가 여성평화 ODA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은데, 그 저변을 깔고 있는 그 윤리적이고 또 가치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것들을 정말 두 분이 제대로 보여주셔서,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또 무거운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분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질문과 그리고 뭐 코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먼저 김하윤 선생님께서 이제 조영미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계 어디서 보실 수 있냐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시사점과 관련 부분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고유경 선생님에게 조금 더 추가로 좀 질문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채팅창에 질문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윌프에서 주창하는 이 페미니스트 유엔 안보리 그런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자체를 또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조금 아까 페미니스트 포린 폴리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페미니스트 차원에서 UNSCR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지, 이런 또 그런 활동이나 캠페인도 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혜숙 선생님께서 두 분에게 이제 따로따로 질문을 함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영미 선생님께는 무기에 의한 탄소 배출, 기후 위기와의 연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해 주실 거 있으면 또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고유경 선생님께서는 무기 공장을 치즈 공장으로, 이것이 이제 일자리, 사르디니아 그 섬에 목축 일을 하는 분들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젠더와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유경 선생님, 조영미 선생님 이 질문이나 코멘트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뭐랄까요? 내용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의견도 감사드리고요. ODA와 여성과 평화와 무기와 이런 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지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 목숨을 대한 얘기잖아요. ODA도 사람 목숨에 대한 얘기고 무기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 목숨에 대한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 목숨에 대한 얘기인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매우 그 막 경계에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과거 분단, 뭐 군사 독재, 뭐 이런 학살의 시기에서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발전해 오고 변화되어 왔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고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분단이 여전히 있고 군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옛날보다는 잘 살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과거에 겪어왔던 문제들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저는 이 국제 시민 여성 사회들의 활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이탈리아의 사례인 경우에 사실 그 모기 공장을 치즈 공장으로 그러니까 군축에 대한 활동은 한국 사회에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뭐 총을 갈아서 뭐 보습으로 만들자 뭐 이런 활동들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왔는데 이것이 어떤 거 연결을 했냐면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 그 해당 지역의 분쟁 지역의 인도적인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민간인의 피해를 더욱 확산시켜내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를 움직여서 그 무기 수출을 중지시키고 해당 지역이 조금이라도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목표로 삼고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라는데 저는 좀 주목해 봤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서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어떻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지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한화가 천무라는 로켓포를 9천억 그 판매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가 됐을 때 천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무기야? 이게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화 강철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철비 1편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로켓포가 날라와서 하늘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아까 조혜민 선생님 말씀하신 집속탄 개념인데 로켓이 하늘에서 터져요. 그래서 그게 자탄으로 막 퍼진 다음에 떨어져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축구장 3개,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축구장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동시에 초토화, 남아나는 게 없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생명을 잃는 거죠. 이런 무기를 파는 건데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우리가 왜 개발하냐면 북한하고 싸우려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개발하는데 돈을 엄청 써요. 그리고 그 무기를 저기다 팔아요. 그리고 그 무기를 또 유럽 아랍에미리트 자기들이 쓰느냐 다른 나라가 또 쓰는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결국 전국에 예멘에 있는 여성과 이탈리아에 있는 여성이 함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만나요. 그래서 예멘 여성이 그 무기로 인해서 예멘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리아 여성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이탈리아 내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무기 거래와 무기 수출로 인해서 이 젠더적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서는 예를 들면 예멘에서의 분쟁 상황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봤을 때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안정적 공간이 없고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이제 그 생계
양육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런 의무들을 동시에 다 해내야 되면서 그리고 무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의 가치는 인정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그 삶이 바로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벌어지고 있고 지속적이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공장이 이 주되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무력이 더 우선에 드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경우에 여성들이 노동의 가치,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능력들이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오히려 이런 군사적 활동이라든가 무력 사용에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고 작동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젠더적 관점에서 무기 공장, 치즈 공장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즈 공장을 만드는 거는 젠더적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무기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 그 윌프가 프로그램이 2개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는 여성 우먼, 피스 우먼, 여성과 평화, 그 WPS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는 쪽은 유엔 안보리가 뭘 하니까 계속 거기를 잘 하도록 뭔가 압력을 계속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각 분쟁 지역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그 유엔 안보리에 와서 증언하고 어떻게 이 분쟁이 해당 지역의 여성들에게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거 바꿔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성들이 직접 제안을 하는 이런 그 증언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마련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여성들이 증언을 했는데 증언한 다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돌아간 후에 이 여성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보리에서 공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성 인권 활동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안보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을 유엔 차원에서 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의 신변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안보리는 도대체 뭔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결의를 만들고 결의를 채택하고 그걸 했다라고 성과라고 자랑하는 안보리가 아니라 기존에 채택한 결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것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군축 프로그램은 군축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특히 상임 5개 국가는 거의 맨날 무기 만들고 무기 수출하고 무기 쓰는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 나라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전 세계 군축은 상당히 요원하죠. 다 핵보유 국가들이고. 그래서 이 상임 2에 집중되는 권력, 유엔 시스템이 유엔 안보리로 집중되는 이 자체가 가부장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가부장제, 유엔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유엔 총회 국가들이 누구나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권한과 의무가 동등하게 부여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이런 쪽으로서가 훨씬 더 많이 이 지구를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가진 권한을 내려놔라.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총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체적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젠더적 관점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 구조 자체가 가부장제 체제를 옹호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가, 군사주의적 해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반대로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고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윌프 프로그램들은 이제 후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로 가는데 한 발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되고, 조영미 선생님 혹시 무기에 의한 탄소 배출 기후 위기와 연관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에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하실 거 있을까요? 네, 뭐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예,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상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은 독성이 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산업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공장에서 어쨌든 오염의 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이 황폐화된다거나 다량의 어떤, 그리고 뭐 제초제라든지 어떤 그 화학성 물질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시프리에서 보고한 것처럼 그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 물론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 무기와의 연관성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이런 어떠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가, 그게 생명권과 그리고 생존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권의 입장에서 이 무기에 대한 문제들을 기후변화와 연결시키는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아래 질문과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질문이에요. 아주 진짜 질문이에요. 젠더적 관점을 많이 반영한 국제관계, 국제정식 교재나 논문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수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간명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한반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현황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남북협력, 여성의 기여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이렇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질문인데 이제 고민인 거죠. 무기와 여성 피해의 관계를 찾아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기 생산과 수출에 대해 반대하는 윌프의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절까지냐, 아니면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최첨단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궁금합니다. 무기 수출이 낳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목표 때문에 윌프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고유경 선생님이 답변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조영미 선생님께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현황 아니면 일단 남북 여성 협력 그리고 여성들의 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예전에 이제 위민크로스 DMZ 이분들이 또 비무장지대 민통선 부분에 또 방문도 하시고 이런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지뢰 제거 현황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군사합의 이후에 지뢰를 제거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DA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그 지뢰 제거 작업에 상당한 돈을 쓰고 있어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성 참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수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이제 아이막스에서는 사실은 여성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지뢰 제거 작업뿐만 아니라 그 지뢰 피해와 관련한 여성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의 지원에 대한 방향, 그래서 젠더적 관점으로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군사 요충지나 아니면은 접경지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남성이 가는 남성의 어떤 그 영역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영역 사이에서의 어떤 지뢰를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사실 남성들이 트랙터를 많이 몰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잡초를 뽑거나 김을 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면서 지뢰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남성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뢰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3차 그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이제 지뢰 제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사실 초창기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뭐였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그 UNSC 1325의 중요한 아젠다로 들어가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규범적인 부분이랑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지뢰 제거 작업과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성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여성들도 사실 여성 단체들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UNSC 1325 원래 원 안에는 사실 지뢰 제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네. 지뢰 관련해서는 이제 접경지 그러니까 민통선이나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군부대 후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로 얼마 전에 녹색연합에서 나온 보고서에 나와서 저 자신도 많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통일부 쪽이랑 이제 지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통일부조차 국방부 관할이어서 통일부도 제대로 지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여성 참여는 아직 요원하고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 물론 시민들 아니면은 이제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그래도 성별 영향 차원에서는 아직 조사는 제대로 된 거는 없지만 경기여성단체 연합 차원에서 여성들 파주나 그 연전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정경란 선생님이 사실은 지뢰 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해 맞습니다. 주셨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사실 아젠다들을 계속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유경 선생님, 혹시 또 이제 조금 아까 질문 나온 거 윌프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율프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의 관점에서 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군축, 그러니까 무기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쟁 지역에 대한 분쟁 문제 해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잘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윌프의 이 군축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윌프의 기본인데 전쟁, 무력 분쟁, 군대, 무기에 의존하는 사회는 여성들이 존엄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여성의 존엄이 지켜진다거나 인권이 지켜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가부장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여성의 가치를 그 하위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이것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율프가 그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의 모임에서 발전해왔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하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에게 시민권을 달라, 여성도 시민이다, 시민권을 달라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직접 본인들이 겪은 거예요. 유럽이잖아요. 그 당시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유럽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지만 그 전쟁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게 참정권 실현 운동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 없는 전시 상황이 끝나지 않고서는. 빨리 전시 상황을 끝내고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절감하고 그걸 나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핵심적인 사고, 생각, 뿌리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런 사회,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무기, 군대, 군사화되는 것 이런 것에 의존하는 사회는 여성들의 자아실현, 인권 증진에 방해가 된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 기초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윌프가 단독으로 벌린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 군축 운동과 함께 연대해서 벌리고 그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함께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어떤 사회가 여성의 인권 증진과 여성의 자아실현과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가 우리에게 바람직한가라는 교육을 하는 것과 플러스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당장 핵무기를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플러스 핵무기 금지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것인가? 이것이 가는 의미가 뭘까? 이런 토론들을 거치면서 캠페인을 확장시키고 참여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되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기와 관련된 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무기 수출, 무기 거래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규모와 이 상황이 이제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민주주의적 작동 원리로 극복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무기도 없는데 그들도 하나의 국가로 존중받는 것이 유엔 체제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서서 핵무기 금지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 킬러 로봇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하자. 그런 방식으로 유엔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이걸 더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와 안보라는 것은 무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인간 안보의 원리 정신에 기초해서 바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것이 이런 얘기가 있죠. 뭐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근데 왜 북한에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이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해요. 미국 보고 핵무기를 다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북한의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걸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비현실이라는 것은 누가 비현실이라고 얘기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지향하는 바를 얘기할 때 그것이 현실 타당한 얘기인가? 현실적이지 않고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라는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가를 봐야 된다. 여성들이 그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지금 당장은 허무맹랑해 보여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윌프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제가 뭐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던 부분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뭐 실패할 수도 있다. 아까처럼 뭐 캐나다, 스웨덴, 영국 뭐 이런 데 다 그 여성평화 안보 잘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무기도 제일 많이 팔고 막 엄청나게 활동한 군사적 활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활동한 여성 활동가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너무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특히 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여성들을 만나면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파는 무기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 함께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운동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시아 한국의 운동도 저희가 분단을 극복하고 이 정전 상태, 휴전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 동북아 지역이든 동아시아 지역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모색할 수 있는, 연대 속에서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수 있는, 바탕에는 서로 만나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내가 저 사람 얼굴에 저 사람에게 쏠 무기를 팔면 안 되지라는 생각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50분 정도는 마쳐야지 되는데, 일종의 이제, 공지사항 차원이랑 이제 마지막 질문이랑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 선생님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외교, 시민 공공외교 혹은 여성평화 공공외교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하시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여성평화 ODA와는 혹시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요것도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젠더 평화 나눔회에서 젠더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제출한 것을 정경란 선생님께서 소개하시고 또 자료까지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나눔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엔 대인지뢰 근절 운동본부인가 그런 차원에서 평화나눔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경란 선생님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비핵화, 재래식 무기 군축 등 현안이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여성운동 내에서 별로 하지 못한다는 고유경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숙제죠. 조영민 선생님께 제가 이제 질문드린 이 참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보나 이런 차원에서 부탁드린 거 한번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시민 공공외교, 여성평화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전에 선배님들이 사실 해오셨던 것이 1.5 트랙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아시아 평화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남성의 가부장주의라든지 한반도의 평화 문제들을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북한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국가가 주도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의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정경원 선생님이 아마 이거 진행하셔가지고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국민협의회에서 방미 활동하셨던 거 ASFC랑 같이 갔다 오신 것도 사실은 이게 그 학자들과 활동가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사실 핵 문제나 북미 갈등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의회나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었던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의 사례인 거고, 그리고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이어서 진행을 했었던 것들이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국제연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축소시켰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교로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공공외교의 주요한 에이전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전에는 주로는 외교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외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보다는 사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성과들, 지금 우리 캠프에서 하시는, 그리고 양미경 선생님이 하셨던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여성 인권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외교 관련한 법령도 만들었고, 그것과 관련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적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운동과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시민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되어졌고, 그런 것과 관련한 이론적인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조망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의 사례로 코리아 피스 나우에서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대선 이전에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그리고 여성평화 안보법을 만들었던 많은 국회의원들과 같이 연대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은 공공외교 사례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이전에 만들었던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이제 역사성 속에서 사실은 연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청년들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에이전트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의 공공외교보다는 로컬이나 다차원적인 공공외교가 가지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조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대학이 같이 연대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함께 대학생 공공외교 협력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협력이나 국제개발, 그리고 뭐 유엔과 연결되어지는 다양한 협약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외교 활동들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들과 연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와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경이나 내용들을 펼쳐내고,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과 공히 연관시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사실 실행의 경험이 없이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외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풍성함이 없을 때, 사실 자신의 활동 경험과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상호 보완성의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 갖는 청년들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교육과 프로그램, 스스로 만드는 다양한 소모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도 함께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같이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단원분들이 좀 계실 거고, 그래서 관련한 여러 가지 포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 DMZ 포럼도 있고, 그 통일부에서 하는 포럼도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많은 포럼들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들과 또 한국의 정책을 바꿔내는 역할들도 공히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그 킬러 로봇도 이제 성차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전시성폭력을 킬러 로봇을 통해서도 또 구현하고 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유경 선생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야,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1325 이제 여성평화 안보에서 이제 전시성폭력 문제가 결국은 이제 성폭력을 이제 전쟁의 도구로, 그리고 어떤 전술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한 그런 것이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이제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그것이 여성평화 안보 의제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킬러 로봇의 문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사회에서 이런 성별화된 거라든지 가부장제, 아니면 성차별, 그리고 여성 혐오, 이런 문제와 결코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평화 운동에서, 물론 여기 이제 개발 협력이라든지 어디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성 평화 운동에서는 이런 어떤 군사주의, 군축, 무기, 그리고 어떤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성평등,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또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세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평화안보 1325 그리고 이제 그런 의제들의 실천적인 그런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발전시켜서 또 할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마치고 10월 8일 날 4차 세미나에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